그다음에 이제 등기 이제 공신력과 조금 비교해서 경매의 어떤 공신적 효과 뭐 이건데 사실은 뭐 차원이 전혀 틀린 문제이긴 합니다.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제 등기 공신력은 없다. 그런데 그게 만약 경매로 들어가더라도 어떠냐? 경매로 만약에 뭐 물건이 그 등기 공신력이 없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등기가 경매화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판례를 간간히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뭐 경매 들어가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 공신력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이제 등기 공신력과 좀 다른 차원의 경매에 대한 공신적 효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뭔가라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뭐 비교하는 뭐 그 정도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서 그 등기 공신력은 뭐 인정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서류 위조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 앞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경매 들어가더라도 그게 강제경매건 임의경매건 낙찰받은 사람은 보호가 안 되죠. 그 등기 자체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그 설사 경매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경매 공신력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 이제 보호되는 절차상 보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무상으로 강제경매하고 이제 임의경매가 조금 달리 취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윤 변호사님도 조금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좀 이렇게 윤 변호사님 시간은 좀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자세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 강제경매에서의 어떤 공신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강제경매가 원래 판결과 같이 이게 집행력 있는 정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국가의 강제집행권 행사의 작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유효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해서 매각 절차가 완료된 때는 좀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설사 나중에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또 그리고 중도의 변제 등 원인으로 채권이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아까처럼 매각 절차가 무효가 아닌 한 이렇게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피고가 패소했어요.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났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상소심에서는 최종적으로 피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지급 의무가 없다. 원고 청구 기각 이렇게 승소를 했는데 문제는 그 상소심 판결로서 이렇게 뒤집히기 전에 1심 가집행 판결로 그 피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이 경매가 돼버리면 당연히 낙찰은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심 판단이 틀렸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 판결이 그 유효하게 만들어진 어떤 집행력 있는 정본, 강제집행권의 행사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경매 절차를 무효로 판단해서 낙찰된 소유권이 다시 원소유자에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외적으로 그래 판단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자, 그 사례가 지금 85년도 대법원 판결인데요. 자,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하고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직접 매매계약 체결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 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으로서 취득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다. 이것은 이중매매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103조에 따라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무효의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의 효과도 유효하다는 논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지금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이중매매하고 거의 비슷하죠.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동원한 그런 절차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매수인, 이제 이중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사람도 이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꼴이 되겠죠. 이 사건 자체는 제2 매수인이 취득한 게 좀 이렇게 뭔가 부당한 꼴이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사람도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위반이 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절대적 무효잖아요. 그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리상으로 여러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런 거래를 담당했을 때 내가 뭘 주의해야 될 것이냐, 또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내가 책임질 만한 것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이런 부동산을 거래 담당을 한다, 조언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항상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8년도 대법원 사례입니다. 부동산을 갑이 은행으로부터 을의 이름으로 매수하고 을은 즉시 갑에게 소유권을 양도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은행으로부터 을의 이름으로 매수하고 갑이 소유권을 양도해 주기로 했는데,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면탈하기 위해서 갑에 대한 양도 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자 갑이 은행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는데도 을은 위 은행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게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중매매하고 가깝다. 이중매매 논리로서 이것은 이제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경매 절차가 들어가니까 제3자 이의 소송의 형식으로 이제 제기를 했었어요. 제3자 이의 소송으로. 그래서 그런 취지가 이제 받아들여진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은 강제 경매 절차의 어떤 공신적 효력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아래에 90년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강제 경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회적 법률행위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런 강제 경매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약소금 소진이 수취인란을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보충함이 없이 지급 제시를 하였음에도 약소금금 지급 청구 소송의 1심 법원에서 수취인란을 적법히 보충해서 지급 제시한 것처럼 주장해서 가집행 선고부 승소 판결을 얻은 다음에 이를 채무행위로 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임야를 스스로 낙찰을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강제집행 신청을 할 당시에 이를 예견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자기가 이제 적법하게 보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더라도 그러한 사유만 가지고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낙찰은 유효하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낙찰을 받은 그런 사례인데, 만약에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그 사람이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 정도 가지고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 91년도 네, 91년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방금 사례에서요. 네. 강제형에서 지금 제가 조금 일찍 마치고 질문을 좀 다를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91년도 대법원 판결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민법 그 578조 이제 하자담보 책임이냐 하자담보 책임으로 가야 될 경우냐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가야 될 경우냐라고 하는 어떤 법리적인 부분인데, 이 하자담보 책임으로 가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 절차는 유효하게 됐지만 그 다음에 경매 목적인 권리 전부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으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경우에 가야 되는 것이고,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낙찰을 받은 사람이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서 그 경락을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 게 마쳤죠. 그런데 그 강제집행의 채무 명의가 된 약소공 공정증서, 그러니까 이게 공정증서에 기한 공정증서를 채무 명의로 한 경매가 되겠죠. 그런 그 채무 명의가 된 약소공 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다 라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그런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 돈을 토해내야 된다. 배당받은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 토해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사례는 지금 요 사례는 그 채무명의인 그 공정증서가 이제 위조된 그런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 판결서 위조를 생각해 보셔도 돼요. 판결서 위조. 판결을 위조해가지고 누가 위조해가지고 경매를 넣었다. 그러면 그 경매 절차는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재판을 해서 공시송달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그게 그 제공된 서류를 위조된 서류를 내거나 아니면 위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겼다. 이렇게 하면은 그 판결에 의한 절차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재판을 하지 않고 만약에 판결서 자체를 위조해서 내면 그 경매 절차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교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국가의 강제집행권 행사로서 판결 절차를 어쨌든 거쳤느냐
거치지 않고 위조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는지 유효가 되는지 그런 결론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경매는 이제 이런 그 강제경매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는 공신적 효력이 결론적으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저도 그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상실한 그런 경우를 제 사례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특히 이제 오래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해요. 그게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실제로 그 저당 채무를 다 갚았는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당권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꽤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냥 그 약간 그 뭐랄까요? 빚에 쪼들리는 사람 있죠. 채무자. 이런 사람들은 그 저당권, 큰 저당권이 자기 부동산에 남아있어야 다른 채권자들이 안 달라든대요. 그래서 다 갚고 나서도 저당권을 안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당권이 우여곡절 끝에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되고 낙찰이 되고 이랬다면 그 낙찰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 아까처럼 강제 경매라고 한다면 공신적 효력이 보다 두텁게 인정되는 결과가 되지만 임의 경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 경매 절차는 훨씬 더 좀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저당권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항상 좀 이렇게 요의주시하셔야 됩니다. 그 임의 경매는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기한 경매 실행을 국가기관인 집행법원이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보권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 허가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의 경우는 경매 공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임의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은 담보권 및 피담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심사해서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 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이런 사유는 매각 불허 사유에 해당되지만 걸러지면 다행이지만 이를 간과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당권에 기한 경매, 임의경매가 들어왔을 때 그 채무자가 다퉈주면 좋아요. 내가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라고 해서 다투고 하면은 다투면서 저당권 말소 소송 하면서 경매 집행정지 신청 같이 동반해서 하면은 그게 이제 불이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데 다투지 않고 그냥 이게 진행돼 버려서 낙찰이 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채무자가 종족을 감춘다든지 연락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경매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결국은 이제 강제 경매가 임의 경매보다는 절차가 더 공고하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러고 강제 경매라고 하더라도 임의 경매는 더하지만 강제 경매라고 하더라도 누가 배당을 받는지 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나중에 그 배당 받는 사람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것을 경매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실제 이제 사례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유동화 회사 이런 데 배당받고 나서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회사가 사라지는
이런 데가 낙찰을 받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만한 그런 그 없어져요. 그 다음에 무자력자, 개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그 요주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은행, 이런 데가 비교적 이제, 우량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으로서 우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가 배당을 많이 받는 이런 경매가 보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보다. 굉장히 이제 고려 요소가 많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다 결국은 이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99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담보채권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이를 강구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서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해서 되어진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 비록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민사소송법 727조는 다른 취지다라고 했는데 727조가 대금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이제 이게 대금을 완납하면 뭔가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는 무리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미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범위를 이렇게 축소 한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76년도 대법원 판결.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함에 따라서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경매 개시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와 허가 결정이 모두 무효다라고 하면은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그다음에 없고 따라서 그 담보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가 않죠.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진 않죠. 그래서 그 피담보 채권자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한 피담보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원래 소유자가 그 경매 신청한 그런 임의경매권자 같아요. 저당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결국은 이제 기각됐죠.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물건 돌려받으면 돼. 손해가 없어. 이런 논리입니다. 다만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매의 공신력 효과가 인정된다. 즉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대해서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했다거나 변제 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해서 매각 절차가 취소되지 않은 채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대금 완납이 됐다면 매수인은 적법하게 매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 727조 민사소송법 같은 논리죠. 92년도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2001년도 사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는